교실 밖 인문학 콘서트 백상경제연구원 유럽 신화 완전 첫걸음 김유나 신화가 뭐길래? 기원에 관한 오랜 이야기. 신화의 세계는 현실의 감각으로는 알듯 모르듯 익숙한 듯 아닌 듯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유럽 신화라고 하면 일단 머릿속에 지도를 떠올린다. 물론 그 신화들이 처음 만들어지던 시절과 똑같은 지도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 신화, 그보다 조금 높은 위도상의 아일랜드와 영국 섬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켈트 신화, 영국 섬의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얼어붙은 바다 위쪽에 아이슬란드에 퍼져 있는 북유럽 신화가 존재한다. 그 중에 그리스 신화가 가장 친숙하게 다가온다. 이 책의 독자들은 그리스 신화를 어린 시절 방대한 분량의 만화책으로 접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리스 신화 말고도 북유럽 신화, 켈트 신화가 유럽인들의 정신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북유럽 신화는 척박한 땅과 거친 바다를 누비는 운명론적 전사들이었던 바이킹들의 것이고, 켈트 신화의 이야기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톨킨의 반지의 제왕,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세계의 조상이다. 세상 모든 요정들이 대부분 켈트 출신인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이야기다. 그러면 신화가 무엇인지, 왜 신화를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들에서 그리스 신화, 켈트 신화, 북유럽 신화를 자세히 들여보자. 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 민족의 태고적 역사나 설화 따위가 주된 내용이고, 그 내용에 따라 자연 신화와 인문 신화로 나뉜다. 고 적힌다. 신화와 관련된 수많은 정의들의 키워드를 추려보면 신성한 이야기, 원시인들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이야기, 집단 무의식의 발현, 인류 공통의 심성, 논리나 이성보다는 신성이나 감성 언술, 그리고 제의 같은 단어들이 주를 이룬다. 신화에 관한 느낌이 조금 오는가? 세계관으로서의 신화. 그런데 우리는 신화를 대개 책의 형태로 접하기 때문에 문학이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신화는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아니라 공동체의 세계관이자 철학이 담겨 있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학 전집의 일부로 신화를 대하는 것은 우주적 차원의 신화를 너무 협소하게 바라보는 일이다. 신화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즉, 근원적인 철학적 사고를 하게 한다. 인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신화는 은유나 상징, 알레고리라는 신화만의 방식을 통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말해왔다. 자연을 두려워하던 원시 인류는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이상적인 인간 모델로 여러 신을 만들었고, 그 위대한 신들을 닮으려 애쓰며 그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믿었다. 나약한 종이던 인류가 집단을 이루며 살면서 문명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신화의 힘은 그 오래전 원시 인류가 처음 자연의 경외함을 느끼고 두려워하던 시절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생명력 있는 기층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에 와서 신화적 사고는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문화 콘텐츠의 원형으로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신성한 이야기.
신화는 신성한 이야기다. 신성하다는 말은 인간의 윤리나 도덕을 초월하는 신성함을 의미한다. 여신의 알몸을 훔쳐본다든가 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맘먹으려 한다든가 신의 뜻을 어기며 무시무시한 응징이 기다린다. 아르테미스 여신과 악타이온의 이야기는 꽤 유명한 예시다. 하루는 사냥의 여신이자 숲의 여신 아르테미스가 시녀들과 사냥을 마치고 숲의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인간 남자 악타이온이 그 숲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여신 일행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았다. 그러나 여신에게 발각이 되어 숫사슴으로 변하고 자신이 끌고 온 사냥개들에게 갈갈이 찢겨 죽는다. 인간 차원에서는 잔혹한 처사 같지만 감히 인간 남자가 여신의 알몸을 훔쳐보는 것은 죽음으로 보상해야 하는 신성모독인 것이다. 이처럼 신하의 신성함은 폭력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신하가 태동하던 오래전에는 현대의 우리에겐 당연한 법이나 질서가 존재하지 않았다. 현대인들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면 신화 속 폭력성은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을 전제해야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신화를 이해할 수 있다. 신화와 역사, 신화와 종교의 관계. 신화는 공동체의 기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와 밀접하기 마련이다. 한국인에게 단군 신화를 말하는 것과 미국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인에게 단군 신화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미국인에겐 곰이 사람이 된다는 그저 흥미로운 옛 이야기일 뿐이다.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때문에 신화와 역사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 고대 세계의 신화는 한때 강력한 신앙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종교와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 종교나 역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도 당시 북유럽의 토르나 그리스의 제우스, 아폴론 등 신들은 자신의 성전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고등 종교가 그러하듯 자신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빌었다. 고대 신화들은 고대의 종교 제의와 역시 깊은 관련되어 있다. 신화와 역사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신화는 상상력이 가미된 이야기라는 점이다. 때로 신화는 특정 공동체의 이상이 투사되기도 하고 역사적 인물의 상상력이 가미되어 멋진 신화적 영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로마 제국이 물러간 영국에서의 아더 왕을 예로 들 수 있다. 아더가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신화적 가공의 인물인지는 아직도 논란 속에 있다. 신화적으로 아더는 우리의 홍길동처럼 켈트인들에게는 다시 돌아와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믿음을 주는 신화적 인물이다. 아더 왕에 대한 상상력은 그의 실존이나 역사적 사실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아더 왕과 원탁의 기사들에 관한 기사도 문학은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화려한 장르 문화로 만개되었다는 것이다. 중세 기독교의 억압적 상황에서 바다 건너온 아더 왕과 12원탁의 기사 이야기는 프랑스인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중세 기사도 문학이 되었다. 신화의 지역성. 당연한 말이겠지만 특정 신화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던 자연 환경, 기후, 풍토와 같은 깊은 연관이 있다. 지중해 연안에서 발생한 그리스 신화의 세계는 밝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이며 신들은 영원히 산다. 제우스나 아프로디테가 죽었다는 신화적 이야기는
발견된 적이 없다. 그들은 임모탈, 불멸의 존재들이다. 그러나 조금 위도가 올라가는 켈트 신화에서 투아하드 나단 신족은 인간 밀레족과의 싸움에서 패해 인간들에게 자신들의 땅을 다 내어준다. 그리고 자신들은 쉴드를 치고 몸을 숨긴 채 가끔 인간 세계에 등장한다. 그들은 죽지는 않지만 모습을 감췄다. 오로라가 너울 대고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아름답지만 얼어붙은 땅에서 살아야 하는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풍토는 신화에 그대로 드러난다. 운명적이고 신비하면서 비장한 북유럽 신화의 세계는 그리스 신화나 켈트 신화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신족과 거인족은 동전의 양면 같은 운명으로 엮어 함께 공멸해 간다. 라그나로크가 그 최후의 종말 전쟁이고 대부분의 신들은 모두 운명에 따라 죽는다. 북유럽 신화의 신들은 필멸의 존재들이다. 신들과 거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인간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국가 신화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정체성의 측면에서 신화는 독일 나치의 아리안 신화처럼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독일의 순수 아리안족 정체성에 대한 신화는 일종의 허위의식이었지만 그 결과가 정말 끔찍했다. 희생자들 몸의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다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홀로코스트 아리안 제일주의가 낳은 무자비하고 처참한 경험이다. 나치 지배 시절을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카시로는 신화가 기원의 이야기나 진실한 이야기라는 이전 신화학자들의 설명을 다 뒤집으며 신화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잘못된 신념 체계라고 설명한다. 그는 국가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신화는 홀로코스트를 행할 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만큼 신화가 강력하다는 의미다. 이렇게 신화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화가 늘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신화가 가진 한쪽 면만 보는 것이다. 국가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신화나 미디어의 조작으로 형성되는 신화는 경계해야 한다. 신화는 양날의 검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신화와 상상력 신화적 상상력이 현대 문화에서 풍부한 원형적 콘텐츠로 작용하는 것은 최근의 신화와 관련되어 부각되는 지점이다. 상상력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신화에는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신이나 영웅, 상상의 동물이나 식물처럼 신기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한다. 오래오래 검증되고 살아남은 이야기의 원류인 신화의 힘은 여기에서도 발휘한다. 포켓몬스터나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보듯 신비한 동식물들이나 상상적 존재들은 과연 한 작가의 독창적 생각에서 나온 것일까? 포켓몬스터는 산해경이라는 중국의 신화 시리즈에 나오는 신리적 존재들의 현대적 변형이고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도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다양한 신화 속 존재들이다. 신화 속 초자연적 존재들이 현대 문화의 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엄청난 흥행을 했던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봤듯 최근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의 핫한 주제는 신화이고 그 경향은 계속될 전망이다. 어쩌면 신화가 많은 청소년들의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이 있게 될지도 모른다. 신화는 종교나 역사와 관련이 있지만
유익하고 풍부한 상상력의 보고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수천 년을 인류와 함께 살아남은 강력한 이야기인 신화를 아는 것은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로 통하는 지름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중해 날씨처럼 밝고 낙관적인 불멸의 신들,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은 그리스 신화 중 어떤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헤라, 아프로디테, 아테네가 파리스에게 서가를 고르라고 하는 트로이 전장의 서망 이야기? 자신이 길쌈을 여신보다 더 잘한다고 뻐기다가 거미로 변한 아라크네 이야기? 원치 않는 아폴론의 사랑을 피하려고 월계수가 된 다프네 이야기? 아니면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 자신과 사랑에 빠져 죽은 나르키소스의 이야기일까? 혹은 아리아드네가 준 실뭉치를 가지고 미궁 속으로 들어가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는 테세우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찾으러 가는, 사실 훔치러 가는 아르고흐의 모험 이야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명멸한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리스 신화는 늘 로마 신화와 함께 동반 거론된다는 것이다. 단독으로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 항상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한다. 왜 그럴까? 그리스와 로마는 한 나라도 아니고 한 민족도 아닌데 말이다. 사실 그리스와 로마의 관계는 식민지와 제국의 관계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적이다. 지중해의 작은 나라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는 자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엄청난 신화 보유국인 그리스의 신화들을 가져가 신들의 이름을 로마식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신화 세계로 벤치마킹한다. 로마는 로물루스와 레무스 쌍둥이 형제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로마를 건국했다는 건국신화 이외에 창세신화가 없다. 로마를 건설한 쌍둥이 형제의 연원을 거슬러 보면 트로이와 다 있기도 하다. 그런 로마가 그리스의 여러 신들과 풍부한 이야기들을 가져가 자기들 식으로 각색을 한 것이다. 한동안 그리스 신화들은 로마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AD 392년 로마 제국이 유율신을 숭배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그리스 신화는 그저 흥미로운 시장판의 이야깃거리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스 신들이 로마의 신들로 바뀌는 이름들을 잠깐 살펴보자. 올림푸스 12신이지만 그리스 신화 책마다 다소 차이가 있어 14신의 이름을 적어보았다. 제우스, 주피터, 하데스, 플루토, 포세이돈, 넵튠, 헤라, 주노, 헤르메스, 머큐리, 헤파이스토스, 불카누스, 헤스티아, 베스타,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르테미스, 다이아나, 아폴론, 아테나, 미네르바, 데메테르, 세레스, 아레스, 마스, 디오니소스, 바쿠스. 그리스 신화와 작가들. 그리스 신화라는 말은 호메로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9세기 무렵부터 로마가 기독교의 유일신을 국교로 채택하는 4세기 정도까지 약 1400년 동안 형성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온갖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런 그리스 신화들을 기록하고 정리한 그리스의 작가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것이 다른 유럽의 신화들보다 그리스 신화가 수천 년
지난 지금까지 훼손이나 변형 없이 가장 풍부하고 원형적인 모습으로 전승된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10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중간중간 기록한 훌륭한 작가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리스 신화는 오디세이나 일리아드를 쓴 호메로스를 비롯하여 신통기를 쓴 헤시오도스, 변신 이야기의 오바디오스 같은 고대 그리스 작가들에 의해 정리되고 기록되었다. 우리가 다음 꼭지에서 다룰 켈트 신화와 북유럽 신화도 구전되던 신화들을 기록한 작가들이 있었고,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민족 부흥 운동의 일환으로 채로 정리된 결과 많은 신화와 옛 이야기들이 소실되고 사라져 빈약하지만 그나마 우리가 책의 형태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성한 신격이나 믿음이 사라진 그리스 신화 또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고 오래 전해지게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로마에 의해 널리 퍼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미국으로 건너가 19세기 미국의 청교도 작가 토마스 불핀치에 의해 영어로 널리 알려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우스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위대한 제우스가 아니라 바람둥이 제우스가 되고, 풍요와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음란한 아프로디테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별명들이 붙는다. 그리고 그리스 최고의 여신 헤라는 바람 피우는 남편 제우스를 드자비하는 악체의 전형으로 인식된다. 로마가 채택한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성적으로 순결하고 금욕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스 신들의 자유분방함과 육감적인 이야기들은 문란한 것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또 재미의 원천이기도 해서 역설적으로 그리스 신화가 여지껏 살아남는 요인이 되게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현재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미국 청교도 토마스 불핀치에 의해 번역된 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최근에는 그리스 신화 원전들을 번역하는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주의 창조. 기원전 8세기 무렵 고대 그리스의 서사 시인이자 작가 헤시오도스는 신통기라는 신들의 계보를 적은 그리스 신화를 썼다. 태초에 카오스, 혼돈이 있었고 물질과 에너지가 곤죽 상태로 이루고 있던 그 카오스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가 생겨난다. 곧이어 모든 물질을 결합 생성하는 우주의 원초적 친화력을 의미하는 정신적인 힘 에로스가 생겨난다. 이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 에로스와는 다른 신격이다. 이로써 우주를 이룰 모든 원초적 진료들이 다 갖추어졌다. 원전의 일부를 옮겨본다. 카오스로부터 닉스, 밤, 에로보스, 즉 어둠이 태어났다. 닉스는 밤 하늘의 맑은 어두움이고 에로보스는 땅속의 칠흑 같은 어둠이다. 이 둘은 서로 어울려 맑은 대기인 아이테르, 즉 창공과 헤메라, 즉 낮을 낳는다. 이렇게 카오스로부터 모든 천체가 운행할 우주의 드넓은 어둠과 낮과 밤의 세계가 생겨났다. 밤의 여신인 닉스 혼자의 힘으로 운명의 여신인 모이라이, 세 자매와 신의 분노를 상징하는 네메시스, 석양의 낙원에서 황금 사과를 지키는 에스페리데스, 즉 저녁을 낳았다. 이 외에도 닉스는 인간 사이의 어두운 면과 관련 있는 수많은 자식을 낳는다. 즉 파멸, 고뇌, 죽음, 잠, 꿈, 비난, 불행, 운명, 복수, 비참, 시기, 애요, 노쇠,
그리고 불화의 여신인 에리스를 낳았다. 마지막 자식인 에리스로부터 다시 고통과 망각, 기근, 병마, 분쟁, 전투, 살인, 남자 살해, 승벽, 논쟁, 의심, 불법, 거짓, 그리고 맹세가 태어났다. 한편 가이아는 신의 크기와 같은 자식 우라노스, 즉 하늘을 낳아 자신을 뒤덮게 했다. 또 요정들의 은신처인 오레, 즉 산맥을 낳고 이어서 폰토스, 즉 바다를 낳았다. 이렇게 우주를 생성한 후 가이아는 우라노스와 어울려 12명의 티탄과 외눈박이 퀴클롭스 삼형제, 손이 100개나 달린 헤카톤 케이르, 즉 100개의 손을 가진 자, 삼형제를 낳았다.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 따르면 우주 최초의 모자지간이자 부부인 가이아와 우라노스는 신성 결혼을 통해 6명의 티탄과 6명의 티타니데스, 3명의 외눈박이 키클롭스, 100개의 손을 가진 헤카톤 케이르 삼형제를 낳는다. 아, 가이아가 우라노스를 낳다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것이 신화의 신성성이니까. 우주 최초의 엄마와 아들이지만 그 자체가 가이아는 대지요. 우라노스는 하늘이다. 말하자면 가이아는 대지를 인간 모습의 여신으로, 우라노스는 하늘을 인간 모습의 남신으로 묘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 규범을 들이대면 안 된다는 점, 그것이 신성한 이야기인 신화가 가지는 상상력의 세계의 법칙이고 신화 특유의 방식이다. 인간 눈에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어기는 일이지만 신들의 세계에서 이런 일은 비단 그리스 신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결합하고 낮과 밤이 생기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우주적인 결합, 생성의 기운이 인간의 윤리 아래 있을 리가 없을 터다. 신화의 스케일은 이렇게 광대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우주의 종말 전쟁이 벌어지는 신화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스펙터클한 어벤져스의 이미지로 스크린을 채우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스케일에 매혹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올림포스의 12신. 우리는 제우스나 아프로디테 혹은 헤라나 아테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스의 신들은 불멸이어서 지금도 올림포스 신전에서 가족들을 이루어 매일 신들의 음료, 넥타르와 암브로시아를 마시며 잘 살고 있다. 다만 예전처럼 인간사에 관여하거나 신들을 모욕하는 인간들을 응징하거나 죽은 영웅을 하늘의 별로 만드는 일을 하던 시절은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굴의 용기를 보여주는 신화 속 영웅들을 상상하고 그 영웅들처럼 각자 인생의 주인공 영웅으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한다. 우주 최초의 부부 가이아와 우라노스가 한데 어울려 여러 자식들을 낳았고 그중 티탄들 중 막내 크로노스가 어머니의 후원을 받아 자식들을 가이아의 자궁 속에 가둬버리던 아버지 우라노스를 거세한다. 잘린 우라노스의 성기가 지중해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거품에서 복수의 여신 에르누레스와 기간테스들이 태어났으며 미의 여신 아프레티테도 탄생한다. 시간을 상징하는 크로노스는 아내 레아와의 사이에 헤스티아, 데메테르, 헤라, 하데스, 포세이돈을 낳지만 그 자식들을 집어삼킨다. 크로노스가 티탄들을 해방시키기는 했지만 다른 자식들을 자신의 자궁 타르타노스에 그대로 둔 처사가 못마땅하던 가이아는
자식을 집어삼키는 남편에게 화가 나 있는 며느리 레아와 힘을 합쳐 막내 아들 제우스를 낳자마자 빼돌리고 크로노스에게는 돌멩이를 주어 삼키게 한다. 제우스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비호 속에 자라나 아버지 크로노스에게 반기를 든다. 제우스는 크로노스가 삼킨 자신의 형제들을 다 토하게 하고 타르타노스에 갇혀 있던 삼촌들을 키클롭스와 헤카톤케이르들을 풀어준다. 그들은 가이아의 자식들이다. 올림푸스의 신 중의 신이 되기 위한 제우스의 야심은 기간테스들과의 전쟁, 티폰과의 전쟁을 더 치르고 나서야 성취된다. 기간테스는 할아버지 우라노스의 세력이고 티폰은 가이아의 마지막 자식이라 자신을 도와준 할머니 가이아의 세력이다. 왕이 되려면 반대 세력을 다 물리쳐야 하는 것은 망고의 진리인 것이어서 제우스는 할머니 세력과 아버지 세력 모두를 축출한 것이다. 기원전 8세기에 헤파이스토스가 적은 신들의 계보는 후대에 완성된 올림푸스 12신 체계가 되면서 제우스 중심의 가부장제의 모습으로 변한다. 자신의 누이라고 했던 헤라와 부부가 되고 형제 하데스와 포세이돈을 제외한 신들은 모두 제우스의 자녀로 편입된다. 신통기의 확률로 따지면 고모뻘인 아프로디테도 딸로 편입된다.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작가들에 의해 기록된 그리스 신화가 어떤 부분은 빠지고 어떤 부분은 강조되는 첨삭의 과정을 겪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신화 내용은 어머니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변화됐고 그 흔적은 오래된 신화 체계에서 일반적이다. 켈트 신화에서도 어머니 신 다누 중심의 신화 체계가 아버지 신 다다 중심으로 변해간다. 원래 그리스 토착 원시 지모신들로 헤라, 아프로디테, 아르미테스를 꼽는다. 강력한 여신들의 토착신으로 있던 그리스 지역에 제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올림포스 체계가 도래하면서 변한 것이다. 그 과정은 인간 사회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되는 과정을 똑같이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남성 영웅이 탄생하려면 여성 괴물을 살해해야 하고 최고 여신 헤라는 남편의 바람기를 응징하기에 여념없는 악체의 전형으로 매일 처녀로 다시 태어나는 여신 아프로디테는 음란의 여신으로 소문이 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인간 왕과 동침하는 것은 성은이 만극할 일일진데 여신과 동침하는 것은 그야말로 신의 은총 아닌가? 그리스 신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존경받는 여신들은 대개 처녀신들이다. 변변히 연애 사건 하나 없는 제우스의 딸 아테나나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같은 여신들과 남자들의 구애를 달리기로 물리치려던 아탈란테나 여전사들만의 아마존 왕국에 대한 상상력은 여자를 이중잣대로 보는 가부장제 고대 그리스를 반영한다. 신화는 이렇게 인간 사회를 거울상처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인간의 상상력이 신화를 만들었기 때문이다.